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On Becoming a Leader 워렌 베니스 교수님의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현대의 리더십의 형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의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과거의 대통령에 관한 리더십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근세와 현대로 들어와서 구체적인 기업의 CEO와 또한 여러 사회 공동체의 리더의 그런 모습들을 이 On Becoming a Leader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가 21세기를 주도하고 지식자본이 촉매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이디어가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경제의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상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제의 교훈은 이제 권력은 아이디어를 따르지 지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워렌 베니스 교수님이 이 책을 쓸 때는 한 2002년 정도 한참 이제 미국이 9.11 사태 이후로 헤맬 때 우리나라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을 때 그 무렵입니다. 꽤 24년 정도 지난 전에 이 책을 쓰신 것이죠. 현재 비즈니스 매체들은 401k 이게 401k가 뭐냐면 한때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퇴직연금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401k는 노동자에게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과세 이전의 연금제도에 적립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다 라는 것이죠. 이 401k라는 명칭은 1978년 과세 혜택을 담은 미국 국세법 IRC의 401조 K항이 추가된 데서 유래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401k의 수익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낙담한 노동자들이 조기 은퇴의 꿈을 접고 계속 일터에 남고 싶어 한다는 뉴스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개정판을 쓰고 있는 지금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바뀔 것이며 그리고 그때 자신들의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리더들은 다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형경들이 조성되고 변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조직의 리더는 새로운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보상 방법이라든가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원리들을 또한 발굴하고 그것들을 또한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보잘것없는 리더들은 이것저것 개의치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좋은 시절은 다시 오기 마련이며 그리고 그때 당당하게 살아남은 리더들은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저 그런 부하가 아니라 매우 소중한 동료이자 협력자로 대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을 부려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코워크하는 그런 존재로서 리더와 또한 구성원 간의 팔로워 간의 관계들이 정립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경제의 부침과 마찬가지로 제왕적인 리더도 부침이 있게 마련인데 1990년대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저명한 그리고 무수한 최고 경영자들 CEO의 등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초판을 쓸 당시 1990년대에는 이 CEO들이 이제 사회 저변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크라이슬러의 리 아이코카는 아마 최초의 현대적인 비즈니스 리더였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얼굴은 영화 배우나 록스타만큼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관이나 조직을 위인 또는 영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곳으로 치장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대중들에게 협조적이었던 존 애덤스 같은 리더도 미국인들의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들을 그들의 실질적인 공로에 비해서 더 우러러보고 칭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향은 20세기 마지막 몇 년 동안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생겨나고 이 리더가 이 회사를 지배하면서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업 리더들의 이미지가 실제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지표는, 괴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경영자 보수라는 것이죠. 이 경영자 보수. 경영자는 얼마나 돈을 받나. Executive Compensation. 경영자 보수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이나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수고하는 기업 순회들이 낮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1990년대 경영자 보수는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이 CEO들이 돈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CEO들은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40배 정도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인데, 미국 노총 산별회의 AFL-CIO에 따르면은 2000년에 300배 이상으로 보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위크에서는 2002년에 미국의 CEO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인 나라에서 연평균 1,100만 달러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이런 엄청난 불평등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격차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체 인구 중에 상위 1%가 전체 국부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이 이렇게 부의 편중이 심각한데, 미국인들이 그 일반 다른 나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이 생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또 아주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국부의 50%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 이 정말 1%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죠. 거의 세계를 거의 좌지우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중간계급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층계급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중간계급의 성장은 20세기 중반 경제성장의 신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고, 충성과 근면이 안전과 안정적인 생계 수준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곧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중간계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중간계급이 널리 이게 포진해 있었고, 일부 위에 상위층과 하위층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계급의 붕괴는 새로운 세기의 가장 뜨거운 경제적 파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부가 극소수 인구에 집중되는 이런 흐름이 어느 순간에 역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암울한 이야기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CEO들이 과거 제정 러시아의 짜르만큼이나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CEO가 회사를 많이 기여했다 할지라도 거의 300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는 건 누가 봐도 좀 불평등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CEO들이 몸을 낮추기보다는 거만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1901년과 1902년에 고공비행하던 기업들이 회계부정, 분식회계, 그리고 불법 대출, 그리고 내부자 거래 등의 일련의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연달아 무너졌더라는 거죠. 이렇게 CEO들이 돈 많이 받고 그렇게 뚱뚱하게 살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엔론이죠. 엔론 사태. 엔론. 이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샘플. 그리고 월드콤, 아델피아 커뮤니케이션스, 글로벌 크로싱, 그리고 인클론 시스템즈 등 한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이 스캔들에 연루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의 CEO 중에는 정식으로 기소돼서 쇠고랑을 찬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살림의 영어로 알려진 마사 스튜어트가 인클론이 새롭게 개발한 항암제가 미국 식품의약품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되기도 전에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였다는 것입니다. 내부자 그린 것이죠. 내부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알았고 그래서 주식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판 것이죠. 어쨌든 그녀는 이 사건으로 5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는데 물론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수감 사실을 입에 올리면서 그녀의 몰락을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희열을 느끼는 전형적인 예로서 마서 프로이드, 마사 스튜어트의 고통과 프로이드의 희열을 조합한 이 말서 프로이드라고 규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스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더 분명해진 것이 있나? 내게 이전보다 더 분명해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성실성,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 그리고 리더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실성, 인테그리티, 이것이 리더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소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이 2022년에 엔론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회계부정, 이런 분식회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리더십의 도덕성이, 리더십의 순수성이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겨졌다. 특히 리더십의 학문적 영역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를 제외한 기업 대표들과 또한 다른 수많은 분야의 리더들은 항상 조사와 검증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과 또한 언제나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망각했는데 그들은 어떤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법에도 맞지만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준 것을 도로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마사 스튜어트가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 스캔들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죠. 엔론을 포함한 이 분식회계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 스캔들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엔론과 다른 연루 기업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잠잠해진 뒤에도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업에 대해서,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껴 있을 때 인텔의 CEO를 역임한 앤디 그로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주식회사 미국의 일원이라는 것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이것이죠. 이런 기업 부정이 오늘날의 리더에게 남긴 것이라면 무엇일까? 한 가지 예상 가능한 결과는 결국 경영자의 보수가 현실에 맞게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떠받들었던 회사의 CEO들의 사실 정직성이나 인테그리티, 순수성, 도덕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CEO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하나의 인식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록 CEO들이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1년 만에 벌어들일 것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은 노동자들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401k의 연금 지급액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리더들에게, 즉 CEO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들에게 예상보다 못한 보수를 지불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역시도 이제는 주주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EO에 대해서 성과 못 내면은 월급 깎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기업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위치나 어떤 이미지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이 토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햄론 사태가 불러온 CEO의 도덕적 자질과 리더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CEO의 높은 임금과 노동자들 간의 간격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에 대해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언급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토론되는 주제입니다. CEO와 리더는 구별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CEO지만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 이 도덕성의 문제 있는 리더는 사실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리더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 미국 이 기업들 가운데, 기업 CEO 가운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 필요성과 시대적 변화의 어떤 그런 타임이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EO가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테그리티, 이 순수성, 정직성, 윤리성이 먼저 존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이 변혁적 리더십의 비윤리적 조직 행위에 대한 그런 연구에서도 이 리더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과 압력이나 아니면 성과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팔로워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면은 팔로워는 법을 일탈해서라도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CEO, 만약에 그 리더, 변형적 리더가 불법까지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런 윤리식까지 없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기업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CEO가 리더가 되기 위해 워렌 베니스 교수님이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가? 계속 이 인테그리티, 순수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성과, 인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리더만이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리더로서 자격을 갖춘 그런 리더이다. 실제로 그 결과를 보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막 이게 이미지화되는 카리스마적인 말로만 해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기술과 어떤 경제적인 급변한 변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 이런 것과 더불어서 변화에 적시적시로 대응하면서 회사의 수익을 가져오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리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좀 더 CEO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순회들과 거대 조직들은 적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죠. CEO의 그냥 패러다임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조사와 검증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아마 미래 경제에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우리가 기업의 창조성에 대해서 배운 바에 따르면은 돈은 동기유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창조적인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꼭 돈이 창조성을 불러온다 이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돈, 머니가 꼭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인 보수를 받는 리더들은 그들이 내놓은 성과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이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도덕적 차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더 잘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젠 기업에 대한 이윤 추구, 많은 이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업에 대한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뻥튀기 해가지고 재무제표 뻥튀기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 엄청 크게 해놓고 그래서 완전 많은 성과가 챙기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직한 어떤 그런 CEO는 결코 리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런 기업 위기 상황에 제기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기업과 다른 조직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속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은 과연 그 기업이 전체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 경제와 자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기업에 대한 기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부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 자질로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도 이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바로 그러한 가치를 따라 행했을 때 그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리더가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인정하겠지만 주주들에게 가치를 창조해주는 기계라는 조직의 메타포는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메타포가 그것을 더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회사라는 그런 기업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단순히 주주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기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타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떠한 메타포가 이 기업에 대해 그리고 기업의 리더십에 대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변화하고 감흥하는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라는 관념이 그것의 메타포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변화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감흥하고 하나의 유기체다. 기업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기업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법인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의 유기체라는 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을 공동체로 간주하는 찰스 핸디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기업, 조직 하나의 유기체가 되면 그 리더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기체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의 리더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의 기업의 그러한 존재 가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기업 또는 그 외 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삶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고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열망이 커진 세계에서 확실히 잘못된 시각은 아닌데 그리고 직장에서 호출기와 핸드폰에 속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미 있고 정당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업이라는 공간이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그냥 있다가 소비되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윤을 산출하게 지시하는 그런 하나의 지시자의 따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유기체를 생각한다면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정말 이 조직 내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의 유기체인 것이죠. 하나의 몸에 있는 하나의 기능이라는 팔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동체이다라는 그런 관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합당한 보수를 주고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직장을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최근에 벌어진 기업 스캔들이 리더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란하게 만들어 그들이 이런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아마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다 인간적인 그러한 기업 그리고 구성원들 유기체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바로 엔론 사태나 이러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커다란 회계부정이나 불법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CEO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의 조직을 이와 같은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들에 힘쓰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스캔들이 과거의 정치적 스캔들이 그것의 공익적 측면에 자주 오점을 남겼던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찮은 소명 정도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면 이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그냥 이 비즈니스가 하찮은 소명이냐 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이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하찮은 것이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찮은 소명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래의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필자는 리더들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가 냉소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저지른 그런 부정과 불법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업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될 신뢰받을 만한 하나의 존재로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단순한 공장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어떤 사회의 싸늘한 시선들 이러한 것이 팽배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들에게 이상할 정도로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리더들에게 마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에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그들을 악마 또는 흡혈귀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정상이 아니며 비록 2002년 6월 공금 횡령 혐의로 사임한 타이코 인터내셔널의 데니스 코즐롭스키 같은 리더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정말 리더 같지 않은 그런 리더도 있을 수 있지만 능력 있고 존경받을 만한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한 공부해야 될 그런 리더십은 바로 이렇게 정말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서문 부분이니까.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 공동행동단체들, 대학들, 문화재단들 그리고 많은 비영리 기구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 중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앞으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하게 따라가야 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필자는 젊고 패기 넘치는 리더들과 연륜이 있는 리더들을 비교 대조한 책 시대의 리더 그릭스 앤드 그리즐스라는 그런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필자는 공저자인 밥 토머스와 함께 시니어 리더 중 한 분으로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즈의 CEO인 시드니 하먼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이 시드니 하먼이라는 분을 이제 책을 쓰면서 시대의 리더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만나셨던 것이죠. 그때 아직도 이제 그 기억에 대한 생생한 인상 깊은 인터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래전 일은 아니었지만 시드니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하먼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즈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이 나돌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거죠. 아 이거 지금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내부자 거래 정보가 시장에 지금 유포되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 뒤에 서둘러 회사 주주들에게 분기 보고서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죠. 아, 이거 빨리 대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서가지고, 즉 그는 주주들에게 회사는 사회 이사들과는 일체의 어떤 내부자 거래도 하지 않는다는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결코 사회 이사들과 서로 통모해가지고 회사를 말아먹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것을 주주들에게 즉각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이사 내의 유기적인 통합과 관계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덧붙였던 것입니다.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회사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나는 이 회사에 완전히 묶여있는 몸입니다. 저는 회사에 항상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뭔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자신이 먼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주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주주들에게 신뢰 회복하고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행동을 책임감 있게 해낸 것이죠. 이런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뭔가 이름을 붙인다면 바로 그것이 리더십이다. 바로 여기서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방금 책임감 있게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하였고 주주들과 소통하였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였죠. 이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비평이 토론되는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드니 하먼의 예를 들면서 그가 자신의 회사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한 주주들에 대해 해명한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해 리더십이라고 지칭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리더의 리더십의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의 시드니 하먼이라는 분이 내부자 거래 의혹이 발생했을 때 주주들에게 행한 책임 있는 행동들, 이와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의 어떤 좋은 요소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함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리더들을 많이 양산시키고 또 이러한 리더들을 배우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책의 목적인 것이죠. 그럼 그래서 필자가 바로 보는 리더십의 관점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며 토론된 내용은 이와 같이 공동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태도가 리더십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뢰감, 다른 것보다 이 신뢰감을 준다. 굉장히 중요해요. 안정감을 준다. 리더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주주도 있고 채권자들도 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CEO,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회사에 대해 신뢰하게 만들고 회사에 또한 좀 더 투자를 받아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EO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가 두 발 벗고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이제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 신뢰하고 리더에 대해 신뢰하고 회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이미지의 그런 회사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 리더십에서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팔로우십에 관한 내용들도 좀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리더들처럼 기업의 CEO로서 시드니 하먼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리더 역할 중 하나는 회사 내에서 공정함, 이 회사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솔직함, 우리 회사는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를 장려하고 키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오랫동안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러나 필자는 그와 인터뷰하는 중의 조직의 성공과 관련해 그동안 아주 중요한 측면을 강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교수님도 오랫동안 리더십을 연구해 놨지만 뭔가 자신이 잊어먹은 것이 있었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리더십이 아니라 위대한 팔로우십에 있다는 것이죠. 이 팔로우십, 리더십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이 팔로워십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드니 집무실 책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들어간 명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비즈니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 그런 사람은 해고되기 마련이다. 너무 아이러니한 문구인 것이죠. 물론 이 명판의 글귀는 다소 아이러니하고 읽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좋은 소리와 쓴소리를 모두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위 글귀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듣는 사람,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듣는 리더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쓴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조직들에서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은 해고되거나 적어도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건이 바로 이런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1989년 1월 28일에 챌린저호는 발사 직후 73초 만에 공중 폭발하면서 탑승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우주항공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앙으로 특히 탑승 승무원들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뉴스에서 챌린저가 쫙 올라가서 있다가 공중에 갑자기 산화돼버려요. 폭발해버려요. 그 부모님이 이제 교사신가 그랬었는데 그 자녀들을 다 두고 이제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미국 TV에서 이제 방영해 준 바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인데, 챌린저호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바로 전날 나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머튼 시오코의 엔지니어 로저 보이스 졸리가 경고를 했다는 거죠. 이 로저 보이스 졸리가 우주왕복선의 오링, 결합하는 이 오링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독관에게 강력히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이런지아에 묵살됐고, 그리고 그에게 돌아올 것은 해고 통지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컴플레인을, 이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가능한 재앙을 미연에 막기 위해 그가 보인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바로 해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많은 현대판 카산드라, 흉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 카산드라라니 카산드라의 운명을 맞지 않을 것이었고, 더욱이 그는 이 일로 인해 다른 항공우주 관련 기업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때 이후 그는 주로 기업 부정에 대한 내부 고발이나 다른 윤리적 문제를 주로 강연을 하러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인 것이죠, 진짜는. 그는 혹시 있을지 모를 내부 고발자에게 자신이 힘들게 얻은 충고인 회사에서 해고당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다른 직업을 생각해 놓아라는 메시지를 또한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속 터진 일인 것이죠. 바른 말 했다가 잘리고 다른 데 취직도 안 되고 결국은 미리 그런 것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이 충고하고 다니는 이런 현실 자체가 너무나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로저 보이스 졸리의 행동이 아무리 존경스럽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을 조직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리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컴플레인하고 잘못됐다고 회사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추구해주고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본 한 만화가 생각났으며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들의 둘러싸이는 한 대기업 총수를 풍자한 만화였는데, 그는 그들을 앞에 줄지어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사직서에 이름 써서 가지고 와. 조직은 앤로니 전 부사장, 쉐론 왓킨스나 전 연방수사국 FBI 요원이자 비평가인 콜린 로울리처럼 불편한 진실, 즉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기업을 어떻게 보면 살리려는 마음으로 내부 고발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타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상부에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하 직원만큼 조직에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조직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 조직은 귀에 거슬리는 뉴스를 무시하려는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조직의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업계로서 새로 출시한 자동차나 트럭 모델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숨기려 드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정한 리더들은 그것이 아무리 귀담아 듣기 힘들고 불편한 것이라고 해도 가치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리더십은 이런 로저 보이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이 팔로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예의하는 아청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리더는 다른 누구보다 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 평소 소신에 따라 직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옳지는 않더라도 뭐 틀릴 수도 있죠. 막 직언을 했지만 자신의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리더들에게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약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보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직언을 하고 바로 충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리더는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얻지 못한 아이디어를 그 사람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좋은 아이디어는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면 만들었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 상부의 진실을 말하는 부하 직원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솔직한 행동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밖으로 끌어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바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인 것이죠. 상사에게 기꺼이 맞서려는 행동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조직에서 더 좋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초판을 쓰고 나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위대한 리더들과 부하들은 항상 창조적인 협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리더를 예술가처럼 고독한 천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정말 좋은 리더는 결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깨달은 걸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리더는 이 리더 혼자만으로 생겨날 수 없다. 고독한 예술가처럼 혼자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그 반대편에 진정한 팔로우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직언을 해주는 직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지 이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용력이 없는 리더는 이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본인 역시도 진정한 리더가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포용력이 있는 리더는 이러한 진정한 팔로우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팔로우십에 대한 권한, 이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이 리더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개 개인이 아무리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고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리더십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리더십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리더를 주축으로 재능 있는 인재들로 이루어진 집단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 팔로우십이 이 주변에 있는 팔로우십이 계속 돕는 거예요. 리더를 팔로우십이.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집단적인 바로 이 집단적 리더십이 있는 거죠. 집단적 리더십을 이루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맥거리거 번스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패트리샤 워드 비더먼과 필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조직의 천재 Organizing Genius: The Secrets of Creative Collaboration이라는 1997년도에 나온 책에서 이 필자는 고독한 레인저는 죽었다라고 쓴 것이죠.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가 생존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집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갖출 수도 없고 그 모든 능력들을 다 갖춘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하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 비전. 무엇보다도 리더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경쟁력, 비전을 가지고 또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리더들은 미술관의 큐레이터 같은 자질과 스포츠 감독의 코칭 능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큐레이터 같은 능력과 그리고 코칭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한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또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조직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낙관적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공정함, 그리고 언제나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실이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지 수많은 기술이나 스킬들은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상대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 서로 간의 협조 관계를 맺어가는 이 능력이 리더십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유기체적으로 계속 연결해가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9.11 테러라는 것이죠.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 공습만큼이나 미국인들의 세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당시 리더십과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변화의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계속 우리가 변화에 바로 적응해 나가고 방향을 찾아야 된다, 돌파구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변화가 생각한 대로 항상 달가운 것은 아니며, 그리고 9.11 테러가 그 대표적인 예였던 것입니다. 대공황 이래 미국은 줄곧 국토안보를 강화하여 나라였는데, 남북전쟁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났던 이 남북전쟁 이래 미국 본토에서는 어떤 전쟁도 사실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안보에는 철저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미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9.11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죠. 불평등과 인종주의가 골칫거리긴 했지만 상당한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11 테러가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2002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휴양지 발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는 확실히 서구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교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저격 사건들은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준 것이죠. 더 이상 미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안전한 나라라는 개념, 세계의 경제적 국가의 최고의 국가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되면 특히나 국가를 이루는 리더십들이 그런 마인드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미국의 영화나 그런 안전에 취해가지고 안전불감증 걸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지도 않고 변화도 시도하지 않으며 그냥 있는 대로 주구장창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바로 이 교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리더십도 없다는 것을 교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제적 발전과 또한 여러 안정감,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취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있다가는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지금 있는 바로 이때가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이며 우리 리더십이 바뀌어야 될 때이고 우리 마음을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될 그런 시기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될 시기이며 우리가 우리 안전과 안보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9.11 테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9.11 테러로 숨진 수천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테러의 잔해를 파헤치면서 그것에서 단순한 재앙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빅뱅이 토해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미국에서 일어난 챌린저호의 폭파 사건과 또한 9.11 테러 사태 등의 큰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안전한 상태가 아니며 변동성이 큰 국가로서 리더십의 필요를 잘 역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변동이 큰 그리고 과거처럼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은 이러한 나라를 지키고 이러한 나라의 혁신을 일으킬 개혁을 이룰 그런 리더십의 필요성이 크다. 이 리더십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서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십의 필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에 다뤘듯이 이 엔론 사태와 같이 이 리더십들이 다 이미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그런 연봉과 또한 지위와 사람들에 대한 추앙에 취해가지고 이미 윤리적 불감성은 더욱더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가치 자체를 하나의 기업의 윤리적인 그러한 집단이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의 돈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기차와 같은 바로 하나의 그냥 기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기업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망쳐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기업을 다시 살리고 또한 유기체처럼 정말 또한 근무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주주에게 또 그 가치를 환원시켜주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로 도덕적 그러한 필요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모범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의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리더들 비즈니스 자체도 결국 리더십이 그렇게 도덕성을 잃어버리면은 비즈니스나 하찮은 그러한 하찮은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이 사회의 하나의 소명과 어떤 비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정말 혁신을 이루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정말 그 비즈니스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소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필요가 바로 미국 사회에 그 당시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역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계속적인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요청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십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자라나는 리더들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혁신과 변화를 이루는 기업들이 혁신하고 변화되며 국가 전체가 이렇게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져야지만이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또한 기업들에 대한 윤리적 가치와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지주의 어떤 시장 경제 체제를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어떤 리더십 공부를 함께 해나갈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리더십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굉장히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지금 또 7월 또 많이 날씨가 더운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또 형통하고 또 그런 것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